그래서 방황하던 이제 노영범 학생이 이제 임상 첫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1980년도 중반에서 1990년도 중반까지 이때의 본인 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어떻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임상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세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10년 단위로 사이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79년도에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약 3개월간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 제가 관리 한의사라고 저도 경험을 했었어요.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품고 졸업했는데 이거는 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야기해도 되죠. 종로의 어느 다방에서 노예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를 임상에 이제 관리를 데려갈 사람이 저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상품 가치가 좋다. 그때가 70만 원, 80만 원인데 저는 80만 원짜리로 낙찰을 받고 성남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남에서 3개월간을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한의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굉장히 좀 참담하더라고요. 비참하기도 하고. 근데 성남에 갔더니만 관리 한의사죠. 관리 한의사인데 저희 명의로 개설 면허증을 내고 임상을 했는데 전혀 세상의 물정을 몰랐던 거죠. 열심히 했는데 제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진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돌팔이죠. 그게 이제 그 돌팔이가 있고 그 딸이 저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성남시 한의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런 비리가 이루어지는데 알고 있느냐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보건소에 가서 바로 폐업 신고 내고 저는 그냥 빠지고 그게 이제 인생의 첫 썸맛을 보고 3개월 만에 제가 86년도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돈이 없지만은 결혼할 우리 집사람 결혼할 자금을 있는 걸 제가 달라 했어요. 달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그게 이제 86년도 9월 16일 날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10년을 정치의학을 무작위로 작용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부원장 시장도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난 뒤에 바로 개원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정치의학의 무작위 임상 적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상 적용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던 걸로 일단 하신 거죠. 그렇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던 기존의 한의학 임상적인 침, 부세방, 그다음 사상방, 고방 무작위로 적용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10대 명의들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임상에 그대로 적용을 다 했죠. 여러분들 저는 뭐냐면은 지금 한의학의 산정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부세방, 사상방, 고방 다 섭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비교우위적으로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누가 다른 걸 안 하고 이걸 선택했다면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비교우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의 성과는 좀 어떠셨습니까? 치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86년도가 아시안게임이고 그 다음에 88년도가 올림픽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호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웰빙 바람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 풀었어요. 해외여행도 자유화되고 뭐 교육도 자유화되고 이러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오픈하자 그 바람이 그냥 저희 한의원에 다 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행운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상의 완화고 정상의 개선이지 질병을 치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 말만 들어도 좀 부럽습니다. 전에 듣기만 했던 그 한의학의 르네상스 시대 그걸 또 경험하셨다고 하시니까 다시 오게 되길 바라면서 그럼 그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어떤 군의 환자가 뭐 몇 명 정도 왔는지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임상 오픈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는 이 강남 양재동 여기에다가 하려고 제가 이제 물색을 하다가 근데 그때가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서울 외곽을 일단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서울 외곽을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부천이 우연히 내렸는데 부천역이 있죠.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이 많은 곳에 어찌됐든 한의원이 잘 성황하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부천 북부역에 한의원이 한 개밖에 없어요. 다 남쪽에 가 있고 왜 그래 됐지 알아보니까
북쪽에 항구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터줏대감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의 그 동네를 섭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도전을 안 했던 거예요. 피해 다닌 거예요. 저는 탄압 스파이처럼 그 한의원에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생존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 한의원을 가서 하루 환자인 척하고 딱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맞은편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이게는 맞아 떨어진 거죠. 나이가 많으시고 원장님이 되게 불친절하고 환자들한테 그냥 반말하고, 그리고 또 보니 치료술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진보하시더라고. 그래서 자신 있게 했는데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이 치료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환자는 그때 한 하루에 100명 정도 왔어요. 혼자서 침을 놨거든요. 침 놓고 집에 가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제가 침을 놓고는 죽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 한 템포 빠른 시스템의 도입인데 부원장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 시대에서는 부원장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저는 한 사람의 그릇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원장이 들어오면 그 부원장의 그릇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서 부원장을 도입했는데 이게 또 맞아 떨어진 거예요. 부원장은 침만 놓게 하고 2년 후에 저는 뭐냐면은 처방만 한다. 그래서 나는 처방만 몰입하고 부원장은 침을 놓게 하고, 그래서 2년 만에 확장을 했어요. 2년 만에 빚 다 깎고 확장하고 엄청난 상승무를 탔죠. 제가 그치간 부원장이 한 100명 넘을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 협의회를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저는 이 부원장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뭘 하겠다, 소규모 영세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부원장 5명까지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밥그릇을 해요. 그러면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한 템포 빠른 어떤 시스템의 변화, 이것이 저한테 주요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딱 임상 2년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빚도 다 갚으시고 확장하셨다니 상대적으로 매우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너번호가 37 그런 게 지금은 한의사가 많아졌잖아요. 올 수 있는 길을 오늘 제시할 겁니다. 오게 만들어야죠. 당시에 지역에 있는 다른 원장님, 다른 한의원과 좀 차별점이 이제 그런 거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원장 제도 도입, 그다음에 확장을 하고 그게 많은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원 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임상을 모색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씩 해오시면서 궁극적인 이제 꿈은 뭘 갖고 계셨는지. 저는 이렇게 빨리 개원할 줄은 몰랐고, 근데 개원하자마자 대호황을 이루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은 게 뭐냐면은 이 보약이라는 이 시스템이 반드시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 예견은 했었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클리닉을 세분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부원장이 이제 그때는 그 시대는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침을 놓게 하고 한 사람은 추나를 하고 한 사람은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저는 오직 진료하고 약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미지 메이킹이 어떻게 되냐면 부천에서 여기는 약을 잘 짓는 한의원으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클리닉을 세분화시킨 것, 이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보약 시장은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치료의학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아이템 개발에 주의를 많이 했죠. 이 10년은 정신없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경제적인 성과는 더 좋았던, 그래서 저는 럭키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셨으니까 거기서 안주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본인을 달리게 만든 모티베이션은 뭐가 있었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한의학을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오면은 삼성병원의 누구 무슨 박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학은 환자의 생사 여탈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학은 뭔가 없어도 될 것 같은 필수적인 의학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진 게 대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빅드림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막연하게. 그 다음에 서양의학을 능가할 수 있는 아이템을 뭔가 찾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저한테 뭐 어떤 그런 답이 주어지지는 않았죠. 혼자서 발버둥을 친 거지. 그 당시에는 돈을 벌면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쪽으로 어떤 그 부의 축적에 많이 눈을 돌렸지, 저는 전혀 그런 쪽으로는 안 하고 오직 병원의 재투자,
이제 병원의 새로운 모델 개발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가 되지는 못했죠. 이제. 그냥 어찌됐든 새로운 한의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 일념이 강했던 거죠. 왜 아까 그 질문 서론을 시작했냐면 경제적 여유를 누리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감이 잘 안 와서 구체적인 금액은 말고 대략 저희가 알 수 있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글쎄 그거는 예를 들 수가 없고 저 9월 16일 오픈을 하고 10월 19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월세방 살았어요. 처음에. 근데 6개월 만에 아파트 전세를 가고 2년 만에 아파트를 사고 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인데 그야말로 그냥 자루에다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은행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10년간 벌었던 게 지금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야기 아닌데 지금 그죠? 아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 인생에 빛과 그림자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 다 있고 이러는데 환자를 위해서 착하게 살면은 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서줘야겠다 하면은 그 선한 마음이 전달돼서 그 이 기운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